지금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입니다. 환자는 이미 숨이 멎어가는데 의사는 환자의 혈관에 피 대신 휘발유를 붓고 있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대한민국은 경제학 교과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는데도 금리는 오히려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단군일의 가장 거대한 파산의 전조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부가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20조 원짜리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직접 들여다볼 겁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저 종이 쪼가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파열음, 그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을 하나 묻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인 금리는 떨어지는 게 자연의 섭리죠. 이건 경제학 원론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단기 유동성을 몇 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국고채 단순 매입까지 동원하며 불을 끌어 나섰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불과 몇 달 전 2% 후반이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불을 끄려고 쏟아부은 것이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던 것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돈을 푸는데 왜 금리가 오를까라는 이 미스터리는 단순히 숫자의 변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불을 끄겠다며 기름을 붓는 이 기이한 정책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필요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부동산 PF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가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건설사 몇 개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우리가 믿고 돈을 맡긴 제1금융권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걸 필요하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도덕적 해이의 근원이라고 비판하죠.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항상 푹신한 매트를 깔아준다면 그 아이가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뛰어다니다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될까요?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그 과감하게 뛰어다니다 뼈가 으스러지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진통제 처방이 이미 상시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주는 RP 매입은 원래 일시적인 처방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이 처방전이 거의 매일같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는 시장에 풀린 돈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환자에게 진통제를 계속 놔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줄어들지만 병의 근본 원인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강력한 카드인 국고채 단순 매입은 사실상 양적 완화입니다. 시장에 직접 현금을 살포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의 역설이 풀립니다. 왜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를까? 시장의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저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구나. 결국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안도감이 아니라 더 깊은 불안감과 의심을 심어준 셈입니다. 그 불안감이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금리에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시작점을 바로 둔촌 주공 사태로 지목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멈춰섰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장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자정작용, 그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때가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살려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둔촌 일병구하기라고 불렀죠. 단기적으로는 불을 끈 것처럼 보였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장 전체에 끔찍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마불사, 즉 몸집만 키우면 정부가 절대 죽이지 못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이때부터 사업성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대출이 폭발했습니다. 2022년
내년에 도려냈어야 했던 작은 종기는 2026년 지금 온몸으로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경제를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당국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며 부동산에 목을 매는 걸까요? 답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을 합친 금액이 민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우리 경제라는 배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해서 항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엔진이 멈추면 배 자체가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모든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표심과 직결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역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기 쉬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둔촌 일병 구하기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부동산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로 우리는 시장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중앙은행의 손발마저 묶어버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 경제는 이제 폭탄을 해체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터지지 않게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시간만 버는 아마추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도 아주 급진적인 수술을 통해 살아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금융권에 흩어진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 격리하고 시장 가격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구조죠. 1990년대 스웨덴은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 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은행들은 즉시 고통스러운 손실을 인식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3년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역시 비슷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핵심 원칙은 같았습니다. 부실을 숨기지 않고 조기에 드러내어 시장 메커니즘에 맞게 정리하는 것. 고통은 컸지만 최종적으로 정부는 이익을 보고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물론 이건 해외 사례일 뿐 한국이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는 위기 대응의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격하는 금리 급등은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은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 경제 계기판 5개를 선물해 드리려 합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속도계를 보듯 2026년을 대비하는 당신만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첫째,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현재 3%대 중반인 이 금리가 4%를 향해 치솟는다면 내부 시스템 균열이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터질 때 가장 먼저 도망가는 건 외국인 자본입니다.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국제사회의 불신임 투표가 시작된 겁니다. 셋째, 외환 보유고입니다. 환율 방어에 쓰이는 실탄인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우리 방어선의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취약업권의 수치가 10%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뇌관이 뜨거워지다 못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동향입니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이 5가지 계기판이 모두 빨간불을 깜빡이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보다는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도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수술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 계기판은 미래를 맞히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안개 속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현명한 운전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파괴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이 정리되고 건강한 자산이 제값을 받는 기회의 얼굴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계기판을 여러분의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잡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의 비밀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